여야 3당 교섭단체들이 이번 주 목요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99일 만에 추경안이 처리되는 건데 야당이 추경안 삭감을 벼르고 있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동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7월 임시국회 소집 첫날,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진통 끝에 다음 달 1일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7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생 추경을 기다려오셨던 많은 국민들한테 좀 늦었지만 송구스럽지만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줄다리기 끝에 제출된 지 99일 만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기로 하면서 여야는 역대 최장기간 추경 방치라는 불명예를 가까스로 면하게 됐습니다. 대신 내일부터 야당이 요구한 안보 현안 질의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운영위를 통해서 청와대가 이 안보 상황의 엄중함을 제대로 좀 따지고 짚도록 하겠습니다. 여야는 또 모레 출국하는 국회 방일단이 일본에 국회 결의안을 전달할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 규탄 결의안도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들을 더 채워나가면서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여야가 추경 심의에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며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여야가 가까스로 합의하면서 당장 내일부터 국회에서는 안보 분야 현안 질의가 시작됩니다. 자유한국당은 한국이 글로벌 호구가 된 게 아니냐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적이냐고 반발하면서 충돌을 예고했습니다. 최현규 기자입니다. 7월 임시국회 소집 첫날 안보국회를 내세운 자유한국당은 최근 일본의 수출 보복과 러시아 전투기에 대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신보라 최고위원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호구가 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라고 했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 북한의 태도와 정부의 대북 정책도 지적했습니다. 김정은과 호날두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호구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은 이름을 김날두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지. 앞서 황교안 당대표는 당원 교육에서 우리의 대적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비판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우리의 대적, 우리가 이겨야 될 상대방은 누굽니까? 문재인 민주당이죠.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도가 넘는 비판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공당을 이끌어가는 두 사람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끌어가면 안 됩니다.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놓고 여야 정치권이 극명한 시각차를 보이면서 임시국회에서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여야가 가까스로 합의했지만 추경 처리가 무려 100일 가까이 지연되면서 당장 피해를 보고 있는 건 다름 아닌 재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이재민들입니다. 정부 지원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니 급하게 대출을 받기도 하는데 이것도 그나마 능력이 될 때 하는 겁니다. 현장에 김도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4월 일순간에 화마로 터전을 잃은 강원 산불 이재민들은 창고와 다름없는 컨테이너 박스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재민 김장호 씨는 잿더미가 된 집을 다시 짓기엔 턱없이 부족한 지원 탓에 결국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빚을 내더라도 융자를 받았어요. 지금 컨테이너 사는 것도요 불편해요. 막 그냥 덥고 편하게 들어가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이 원망스러운 또 다른 이재민은 애꿎은 컨테이너에 화풀이합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있습니다. 포항 지진으로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입니다. 지진 발생 600일이 넘은 지금까지도 일부 이재민들은 다닥다닥 붙은 텐트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싸움하지 말고 이미 인재라고 밝혀진 우리 이재민들을 위해가 하루속히 여기서 나가도록 좀 힘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수립 이후 지난해까지 국회에 제출된 정부 추경안은 모두 90차례. 이 가운데 통과되지 못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정치권의 늑장으로 이재민들의 한숨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에서 한미일 장관이 보든 말든이라는 걸까요? 일본 아베 총리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갖고 오지 않는다면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을 거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등 다른 나라 자꾸 찔러보지 말고 한국이 직접 대책을 갖고 오라는 겁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단 8초의 짧은 악수만 했던 아베 총리. 당시 바쁘다는 핑계로 한일 정상회담도 피하더니 행사 직후 수출 규제 카드를 꺼냈습니다. 약 한 달이 지났지만 아베 총리는 여전히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판결에 전향적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본 산케이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아베 총리가 공은 한국에 있다며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제징용 판결에 반발하며 제3국 중재위 설치를 요구하던 일본이 이번엔 정상회담으로 압박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이 경우 올해 두 정상이 만날 수 있는 주요 국제회의는 3건 정도입니다. 오는 9월 유엔 총회와 10월 태국 아세안 정상회담, 11월 칠레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담 등입니다. 이와 별도로 일본 정부는 다음 달 24일이 연장 시한인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은 양국의 안보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日韓関係が現在非常に厳しい状況にあるものの、連携すべき課題はしっかり連携していくことが重要であ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この点を踏まえつつ引き続き適切に対応していきたい。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아베 일본 총리가 교묘하게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출국했던 국회 방미단 일부가 귀국했습니다. 방미단은 일본이 자국 기업의 자산 매각을 늦추면 협상에 나설 수 있고 협상 대상으로 이낙연 총리를 지목했다는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권영봉 기자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일 3국 의원 회의에 참석한 국회 방미단이 새로운 협상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회의에 참석한 일본 측 의원들이 대법원 판결로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을 늦춰주면 한국과 협상할 여지가 생긴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지연시켜주면은 얼마든지 한국과 대화할 수 있다, 협상을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일본 측이 생각하는 협상 대상자도 구체적으로 거론됐습니다. 일본 특파원을 지냈고 지1파로 알려진 이낙연 국무총리가 꼬인 한일 관계를 풀 적임자로 판단했습니다. 장기간 일본과의 오랜 교류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는 이낙연 총리가 좀 더 대화 파트너로서 적임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총리는 지난해 말부터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아베 일본 총리에 별도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고 한일 갈등이 격화되면서 한일 관계 해법을 모색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아베 총리가 강경 일변도의 입장을 내놓는 상황에서 일본 정치권의 의도대로 구체적인 협상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은 어쨌든 일본 기업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본 기업이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는다면 현재 진행 중인 매각 절차를 지연시키는 건 가능하다고 협상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은 자국 기업의 자산 매각을 지연시켜달라는 일본의 요구에 기존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 지급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 한 매각 절차의 중단이나 지연은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배상금도 못 받고 이거를 멈출 수는 없잖아요. 법원을 압박해서 이 절차가 또 지연시킨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여서요. 다만 일본 기업이 피해자 측과 긴밀하게 협의를 한다면 매각 절차 지연은 가능하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충분한 의사소통 그리고 또 어떤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이 마련이 돼서 천천히 진행하거나 멈추는 거는 가능하다고 봐요. 특히 이번 일본의 요구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피해자 측과 이렇다 할 협의를 해오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강제동원 피의자들은 지난 23일 일본 미쓰비시 국내 압류재산에 대해 법원에 매각 신청을 냈고 신일본제철에 대해서도 자산 매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한일 관계를 틈타 일본산 제품 불매 운동을 자기네 마케팅에 이용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일본 여행 취소 인증을 하면 렌터카와 숙박비를 할인해 준다는 건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일본 제품을 버리면 자기네 제품을 준다던가 성형수술 비용까지 할인해 준다는 건 좀 억지스럽죠. 신용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일본산 제품 불매 운동이 전 영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한 리조트 업체는 일본 등 해외여행을 취소하면 숙박비를, 제주도의 한 렌터카 업체는 렌트비를 할인해 줍니다. 취소하신 문자 내역이나 아니면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할인 금액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일본 불매 운동에 편승한 일부 기업의 과도한 꼼수 마케팅이 눈총을 사고 있습니다. 멀쩡한 일본산 왁스 제품을 버리면 국내산 새 왁스를 주겠다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심지어 여행과는 관련이 없는 한 성형외과는 일본 여행을 취소한 사람에겐 수술 비용의 절반을 할인해 주겠다는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정가가 11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반값 하면 거의 한 60 정도 돼요. 그게 저희가 지금 일종의 성수기거든요. 그 관련해서 내용을 좀 문의신 분이 평소보다는 조금 많아지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방식의 마케팅은 일본 불매 운동의 순수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불매운동을 활용한 무분별한 마케팅이 문제가 되고 순수한 의도를 폄하시키는 문제가 있고 오히려 소비자들의 반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본 불매 운동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상황. 과도한 부추김은 아닌지 관련 업체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MBN 뉴스 신용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가 합의한 초당적 기구, 일본 수출규제 대책협의회가 모레 출범합니다.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수출 규제에 대한 미국 내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고 전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가 합의한 일본 수출 규제 대책협의회 구성을 위해 여야 5당 사무총장이 만났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국가적 위기란 점에 공감하고 모레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첫 회의에 의제는 기획재정부에서 준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꼭 이 그 기구의 운영과 기본적인 보고가 있지 않을까. 협의체에는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 정부는 물론 대한상공회의소와 민주노총 등 경제 관련 모든 단체가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업계가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점을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그간 미국 업계는 일본 조치 영향에 대해 침묵하고 있었습니다만 근본에 만난 미국 업계는 일본 조치로 인한 영향을 체감하기 시작했다면서. 하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양자 협상을 거부하는 상황. 유 본부장은 다음 달 2일부터 이틀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에도 참석해 국제 여론전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중러 전투기 침범까지 악재가 이어지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0.3%포인트 소폭 상승해 50.1%를 기록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도 동반 상승해 43.2%로 올해 최고치를 갈아치웠죠. 일본에 대한 강경 반응이 국민의 지지를 얻는 모양새인데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26.7%로 더 떨어져서 지난 2월 황교안 대표 체제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2주 연속 20%에 머무른 겁니다. 이런 가운데 원래 이번 주를 계획했던 여름 휴가를 취소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주말 제주도에 다녀온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계속해서 황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부터 1박 2일 동안 제주도를 비공개 방문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김정숙 여사, 손자와 함께 간 문 대통령은 자신의 정신적 지주로 알려진 송기인 신부의
한림읍 소재 집에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과정에서 한 식당에 들른 문 대통령의 모습이 SNS상에 공개되면서 제주 방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최근 국내 여행을 장려하기도 했던 문 대통령은 이 식당에서 한치를 비롯해 갈치조림 등 제주 특산물을 주문하고 손님과도 일일이 악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2012년 대선 패배 직후와 이듬해인 2013년에도 송기인 신부 제주 집을 찾아 휴식을 취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주로 예정된 여름 휴가를 취소하고 대신 주말을 이용해 개인 일정으로 제주를 방문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행단을 최소화한 문 대통령은 한일 갈등에 대한 해법과 다음 달 개각 구상에 전념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그제밤 목선을 타고 남쪽으로 온 북한 선원 3명이 오늘 북으로 송환됐습니다. 겨우 하루 남짓 조사하고 초스피드로 돌려보낸 겁니다. 표류해서 북한으로 갔던 우리 국민 2명은 11일 만에 왔는데 말이죠. 백길종 기자입니다. 그제밤 NLL을 넘어온 북한 선원 3명이 정부 조사를 마친 뒤 오늘 오후 3시 반쯤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목선이 NLL을 넘어온 지 40시간 10분 만인데 만으로 이틀이 채 지나지 않아 돌려보낸 겁니다.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북한 주민의 자유의사가 확인이 되면 전 조속하게 송환해 왔습니다. 통상 조사에 걸리는 시일은 이틀에서 닷새 정도여서 이번 조치는 초스피드로 진행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게다가 목선은 이미 오늘 아침 8시쯤 북한을 향해 출항했기 때문에 실제 조사에 쓸 수 있었던 시간은 하루 남짓에 불과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러시아 어선에 탑승해 북한에 억류됐던 우리 국민 2명이 11일 만에 돌아온 것과 비교해 조사가 지나치게 간소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40시간 정도로 조사하고 그리 급히 보냈다라고 하는 거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길게 끌고 가는 게 지금 그렇지 않아도 남북 간에 수세에 지금 몰리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통일부는 송환은 인도적 조치로 남북 상황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북한 목선은 보통 귀순을 의미하는 흰 깃발이 달려 있었고 일부 선원은 군복을 입고 있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왔었죠. 하지만 정부 합동조사단은 대공 혐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연장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27일 동해 NLL을 넘어온 북측 선원 3명에 대해 정부 합동조사단이 대공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논란이 됐던 흰색 깃발에 대해 선원들은 북한에서 소형배들이 대형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다는 것으로 출항 때부터 달려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참은 또 선원들 모두 조사 내내 귀순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항로를 착각한 경위에 대한 설명도 구체적이고 일관됐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월선 이틀 전 통천항을 떠나 오징어 조업을 하다가 복귀를 하던 중 연안의 불빛을 원산항의 것으로 오인해 줄곧 남하했던 겁니다. 합참 관계자는 해당 목선이 나침반에 의존 중이었고 잡아올린 오징어가 20kg 정도 실려있는 평범한 어선의 모습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원 한 명이 입은 북한 군복은 조사 결과 북한의 시장인 장마당에서 구입한 비슷한 천으로 직접 만들어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원 3명 모두 군인이 아닌 점도 대공 혐의점이 없다고 본 근거가 됐습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고유정의 현 남편은 아들 사망 사건에서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4살 된 아이가 눌려서 피를 토하고 죽을 수 있는 거냐? 경찰의 부실 수사를 덮으려고 되레 자신을 과실치사 혐의로 몰아가고 있는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형 기자가 직접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고유정의 현 남편은 아들이 지난 3월 2일 숨진 뒤 경찰 수사에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과수에서도 4월 24일 날 타살이 의심될 수 있는 정황들을 이미 국과수로 결과 보고서를 냈어요.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사건이 터진 다음에야 입건이 되고. 경찰이 부실 수사를 덮으려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고유정이가 전 남편을 살해하지 않을 수가 있었죠. 절대 인정을 안 하면서 과실치사로만 몰고 가려고 그래요. 자신들의 실수를 덮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부실 수사 논란에 경찰은 즉각적인 입장 표명을 피했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은 여러 사안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 남편이 올린 국민청원은 1만 명 넘는 동의를 얻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이달 초 윤소화 정의당 의원실에 흉기와 협박 편지를 보낸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그런데 극우단체 소속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이 남성은 진보단체 소속이었습니다. 해당 단체는 경찰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반박했고요. 어떻게 된 걸까요? 안배옥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죽은 새와 파란색 커터칼이 플라스틱 통 안에 있고 빨간색 글씨로 쓰인 편지에는 윤소화 의원을 겨냥해 민주당 이중대, 좌파 독재 홍위병, 조심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지난 3일 오후 윤소화 정의당 의원실로 배달된 협박성 택배입니다. 너무나 놀래 가슴을 쓸어내렸고요. 오히려 제가 미안할 뿐입니다. 경찰이 사건 발생 26일 만에 협박성 택배를 보낸 30대 남성 유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택배 발송지 등 CCTV 동선 추적 등을 통해 피의자를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한국대학생 진보연합의 서울 분회 운영위원장입니다. 한국대학생 진보연합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촉구해온 단체 소속으로 최근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 후지TV 한국지부 사무실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진보 성향 단체 소속 인물이 정의당 의원을 협박한 이유에 대해 유 씨는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 씨의 소속 단체는 경찰이 사건을 조작하고 하지 않은 일로 부당하게 체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찰이 이딴 소설까지 쓰면서 한 대학생 단체를 탄압하는 게 2019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말입니까? 경찰은 유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안배욱입니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대학생을 치고 달아난 뺑소니범이 10분 만에 붙잡혔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바로 신고한 시민과 가해 차량의 찌그러진 모습을 유심히 본 시민의 신고가 마침 딱 맞아 떨어진 겁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대학 옆입니다. 이 대학에 다니는 박모 씨는 새벽 시간 건넌 횡단보도가 마지막 길이 됐습니다. 갑자기 돌진한 SUV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20대 운전자 백모 씨는 그대로 현장을 벗어나 도주했습니다. 지나가는 젊은 친구들이 사고를 목격하고 다시 차를 돌진하고 넣어가지고 1차 사고 맞게끔 하면서 경찰한테 신고한 거예요. 가해 차량은 3km를 더 달려 무등산 인근으로 향했다가 사고로 부서진 차를 이상하게 여긴 두 번째 목격 시민의 신고로 발각됐습니다. 백 씨는 차를 버리고 끝까지 도주했다가 이곳 등산로 입구에서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백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9%, 만취 상태였습니다. 지인들을 통해서 전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또 자수를 해야 되는지 이런. 유족은 단호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보낸 저 입장보다 떠나는 아들 마음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이번 가해자를 더 용서하고 싶어요. 경찰은 백 씨에 대해 처벌이 강화된 일명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역시 샌드위치 패널 건물은 화재에 취약했습니다. 대형 의류 상가에서 불이 났는데 이 불은 한순간에 무섭게 번졌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하늘 높이 솟아오릅니다. 불이 난 곳은 전북 전주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의류 상가 건물입니다. 철근 소리랑 막 떨어진 소리가 나가지고 밖으로 당장 나왔죠. 손님하고 같이 나왔더니 불이 2층에서 넘어오고 있더라고요. 의류 매장이 한 대 붙어 있어 불은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소방당국은 장비 60여 대를 동원해 1시간 30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샌드위치 파넬이기 때문에 연소가 급격히 확대돼서 진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지만 시민들의 신고가 빨랐고 상인들은 손님들의 대피를 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50대 상인 한 명이 얼굴과 팔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화재 현장입니다. 당시 상가 건물에는 3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의류 매장이 대부분 1층에 위치해 있어서 그나마 대피가 수월했습니다. 상가 1200제곱미터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억 5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정기적 요인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가짜 명품 시계와 초소형 몰카로 무리를 빚었던 온라인 오픈마켓 쿠팡이 이번엔 범죄를 조장하는 듯한 제품 광고를 포털 사이트와 SNS에 올렸습니다. 휴대용 망원경을 광고하면서 여성의 나치 사진을 붙인 겁니다. 마치 망원경으로 여자를 훔쳐보라는 것처럼 읽히겠죠. 사실 온라인 광고는 사전 심의라는 게 없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손바닥보다도 작은 크기의 망원경. 그 옆에 한 여성의 나체 사진이 보입니다. 망원경으로 몰래 훔쳐보는 것처럼 작은 동그라미 안에 여성이 흐릿하게 표현돼 있습니다. 훔쳐보기를 조장하는 듯한 이 광고는 다름 아닌 대형 오픈마켓 업체 쿠팡의 온라인 광고입니다. 이 광고는 페이스북과 포털 사이트,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등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노출됐습니다. 그러니까 망원경과 여성 그런 실루엣을 보였던 것 자체가 저는 좀 요즘 문제가 되는 몰래 카메라라든지 쿠팡이 변명할 여지는 없다고 생각하고, 누리꾼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쿠팡은 모니터링을 통해 결국 광고는 물론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관련한 상품들을 검색한 고객들에게 뭐 관련된 이런 게 나오는 건데 정확한 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이렇게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광고와 판매가 비단 쿠팡만의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다른 대형 오픈마켓 업체도 해변에서 비키니를 입은 여성을 확대해 몰래 촬영하는 듯한 상품 홍보를 하며 망원경 제품을 팔고 있습니다. 남의 집을 몰래 훔쳐보는 행위는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성폭력특별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인터넷 오픈마켓 시장의 무분별한 광고를 바로잡을 적절한 기준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N 뉴스 손하늘입니다. 피해로 가면을 쓴 남성이 택배를 훔치는 동영상. 결국 회사 홍보를 위해 한 짓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컸었죠. 이런 과도한 노이즈 마케팅은 단번엔 큰 관심을 끌 수 있지만 불쾌한 기분 때문에 당연히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없습니다. 강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 남겨진 400통이 넘는 부재중 전화. 한밤중에 잘 지내, 이번에도 안 오면 끝이라고 보낸 메시지도 보입니다. 지난해 모 놀이동산이 SNS에 올린 광고인데 스토킹 범죄를 연상시키는 내용이어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 서울 신림동에서 피해로 가면을 쓴 남성이 택배를 훔치는 영상 역시 어이없게도 택배 대리수령 업체가 만든 광고로 드러났습니다. 스타트업이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는 딱히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더 조회수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 단번에 실시간 검색 순위 상위에 오를 정도로 이목을 끌었지만 시청자들은 불쾌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성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또 이제 그 영상으로 나오니까 범죄를 이용해서 마케팅을 한 거기 때문에 좋지 않은. 한 아이스크림 판매업체의 광고도 어린이를 성상품화했다는 비판에 휩싸이며 하루 만에 광고를 중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범죄를 연상시키는 노이즈 마케팅은 오히려 나쁜 이미지만 주게 된다고 입을 모읍니다. 상술 때문에 전체적 우리 사회의 불안감을 조성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건 정말 부적절하고 사회적 불안 요소를 확산시키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반짝 홍보를 노리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의 성숙한 마케팅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머리 위를 뒤덮은 수많은 전선들. 도심의 미관만 안 좋은 게 아닙니다. 피복이 벗겨지고 끊어지고 팽팽하게 당겨지고 시민들 안전도 위험하지만 관리 규정은 있으나 만합니다. 노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도심의 한 대학가입니다. 트럭에서 작업 중인 남성의 바로 위로 뒤엉켜 있는 전선들이 한눈에도 위험해 보입니다. 30cm 이상의 거리를 둬야 하는 통신선 뭉치들이 거의 겹쳐 있고 그 무게 때문에 축 늘어져 건물 2층 높이보다도 낮게 내려와 있습니다.
보도자료도 이렇게 늘어져 있고 그러니까 소방차들이 다닐 때도 예를 들어서 저 걸리고 그러니까 불안하니. 주택이 밀집한 다른 지역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지상 4.5m 높이의 기준에 턱없이 못 미친 전선들이 수두룩하고 끊어진 채 방치되어 있는 통신선들도 눈에 띕니다. 서울 시내 주택가의 한 이면도로입니다. 전신주에서 뻗어져 나온 선들이 나무 밑을 지나면서 팽팽해져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자칫 작은 충격만 가해져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전이 마련한 전선 설치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통신사들은 통신선과 케이블선을 마구 설치해놓고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식입니다. 한전에서 정한 이런 공가 기준을 초과해가지고서 통신선이 시설된 경우도 많고요. 여름철 같은 경우는 이제 폭우라든지 태풍이 불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전주가 쓰러질 위험까지도 이렇게. 땅 밑으로 전선을 묻는 지중화와 공중선 정비 작업에도 수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진척은 더딘 상황.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좀 더 구속력 있는 기준 마련이 시급합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잠시 떼약볕을 피하라고 횡단보도 앞에 쉼터를 만드는 지자체가 있죠. 이 의도, 취지는 좋은데 시각장애인들이 위험합니다. 음향 신호기가 붙어있는 기둥을 막아서 이걸 찾다가 차도까지 나가게 되는 겁니다. 강대엽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중증 시각장애인 홍서준 씨는 횡단보도 음향 신호기를 찾다가 차도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음향 신호기가 붙은 신호등을 찾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횡단보도 앞 구조물이 원인이었습니다. 쉘터를 넘어서서 차도 라인을 따라서 연석을 따라서 걷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하고. 해당 구조물은 구청이 지난해 10월 설치한 횡단보도 안전 쉘터입니다. 보행자 편의는 도모했지만 시각장애인의 안전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음향 신호기로 가기 위한 길은 비장애인에게도 비좁을 뿐더러 차도 진입을 막는 울타리도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인근의 횡단보도 안전 쉘터는 모두 같은 형태로 설치돼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그거는 못 봤어요, 정확하게. 이게 방해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못 봤는데. 쉼터의 벽체 부분을 반대쪽으로 설계하거나 점자 블록을 추가로 설치하면 이런 불편은 쉽게 해소됩니다. 해당 구청은 이런 구조물을 올해 안에 50개로 늘릴 계획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외교부, 참 문제죠. 이번엔 일본 주재 우리나라 총영사가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일본 영사관은 지금 한일 갈등 해결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인데 성비위를 조사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해 여성 측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 초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피의자가 일본 지역에 주재하는 총영사이지만 경기 남부 지역에 주소를 뒀다는 이유입니다.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일본에서 귀국한 해당 총영사와 피해자에 대해 이미 조사를 마쳤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해당 총영사를 조사한 경찰은 2차 피해를 이유로 범행 시기와 장소, 횟수 등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이 한일 외교 갈등이 불거지는 올해 발생한 일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피의자에 대해 경찰에서 수사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총영사를 보강 조사하고서 범죄 혐의 여부를 밝혀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외교관의 성비위 사건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 2년 전 주 에티오피아 대사관 성비위 문제 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 말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걸 장관이 국민에게 약속까지 해야 할 정도로 외교관들의 도덕적 해이는 심각했죠.
그런데 장관의 이 약속이 무색하게도 일본 주재 총영사의 성추행 사건이 또 불거졌죠. 지금이 어떤 때인지 아시죠?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일 관계는 최악. 외교적 해결을 위해 발바닥에 땀의 낙이 뛰어나여도 모자랄 판인데 성추행이라뇨. 장관이 아무리 무관용 엄벌을 강조해도 본국과 멀리 떨어져 있는 제외공간은 사실상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공관장의 재량이라는 이름으로 거의 모든 게 가능하다 보니 권력을 사유화하고 이로 인해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기도 쉽습니다. 최근에도 너무나 많았죠. 성추행, 성폭행 사건은 이젠 그러려니 할 정도고 얼마 전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해임된 대사까지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제대로 처벌을 받은 경우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외교관 면책 특권으로 비위 행위를 저지르고도 법정 구속된 경우는 찾아보기가 힘들거든요. 행정직원을 집으로 불러 성추행한 외교관도 정직 3개월로 끝? 이 정도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0년간 외교부 징계 현황에 따르면 보안 규정 또는 비밀 엄수 위반 혐의 외교관 중 중징계를 받은 숫자는 0, 빵명입니다. 아무리 장관이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면 뭐합니까? 성비위든 보안 규정 무시든 현실은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인데요. 치부를 드러내는 걸 두려워하는 곳만큼 썩기 쉬운 조직은 없습니다. 가뜩이나 외교적 상황이 좋지 않은 지금 나라를 위해 일하지 않고 개인 비위를 저지르는 염치없는 자들에게는 주무장관이 좀 존재감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저점이었습니다. 오늘 경북 영덕의 기온이 35.3도까지 오르는 등 남부는 폭염에 시달렸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열대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차량으로 가득한 도로에서 이글거리는 열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쏟아지는 땡볕에 아스팔트 온도는 40도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건조하고 이거 더우면은 정말 좀 시원할 텐데 습하고 더우니까 땀이 좀 계속 저절로 나는 것 같아요. 양산도 찬 음료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나마 도심공원은 바람이 부는 데다 물 한 개까지 뿜어져 나와 더위를 견딜만 한데요.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뜨거운 열기에 서 있기조차 힘이 듭니다. 관광객들은 일명 데프리카의 열기에 혀를 내두릅니다. 울산은 그냥 덥다면은 대구는 정말 방금 왔는데도 땀이 뻘뻘 날 정도로 약간 더 뜨거운 날씨인 것 같아요. 더위를 피해 바다를 찾은 피서객들은 파도에 몸을 던지고 백사장에서 일광욕을 즐깁니다. 낮에는 날씨 좀 흐려서 걱정했는데 지금은 많이 개가지고 딱 물놀이하기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경북 영덕은 낮에 35.3도까지 치솟았고 대구 34.6도, 서울 30도를 기록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의 서울 위아래 지역, 동해안과 남해안을 낀 곳은 내륙까지 넓은 지역에 걸쳐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장마 직후 찾아온 폭염과 열대야에 시민들은 벌써부터 지쳐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무리한 갭 투자와 지방을 중심으로 한 집값 하락의 여파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제때 못 돌려받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죠.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전세금 반환 보증이라는 게 있는데 오늘부터는 전세 만기 6개월 전까지 이 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입니다.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는 플래카드를 내걸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자 힘을 합쳐 소송에 나선 겁니다. 이처럼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집주인과의 갈등이 커지면서 최근 사고 건수가 급증하고 사고 금액도 반년 만에 1,0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전세 보증이란 계약 기간이 끝나도 전세금을 못 돌려받을 경우 보증기관인 주택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앞으로는 전세보증 가입 조건이 확대됩니다. 핵심은 계약 만기가 임박해도 가입을 받아주는 겁니다.
그동안은 미분양 관리지역 39곳에서만 계약 만료 6개월 전까지 전세 보증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이젠 전국 모든 세입자에 적용됩니다. 다만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원을 넘지 않으면서 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확대되는 특례 보증은 시행일로부터 1년간 운영될 예정으로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전세 2억 원짜리 아파트라면 2년간 보증료 51만 원에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고 다자녀나 한부모 가정 등은 보증료가 할인됩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최소 보장 임대료. 수입이 적어도 손해가 나도 임대료를 어느 이상 내야 한다는 규정인데 서울에서도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유명한 홍대의 한 쇼핑몰에서 지금 이 때문에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인지 홍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8월 문을 연 애경그룹 쇼핑몰 앞에 입점 상인들이 피켓을 들고 서 있습니다. 못 살겠다! 못 살겠다! 못 살겠다! 상인들은 쇼핑몰이 극심한 영업 부진을 겪고 있어 기존 임대료로는 버틸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매출을 1,500에서 2,000 하는데 관리비하고 임대료만 1,500에서 1,800. 임대료가 좀 너무 높다는 거죠. 지금 시위하고 있는 모든 매장이 그렇고요. 문제는 임대회사가 계약서상 최소 보장 임대료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통상 쇼핑몰 상인들은 매달 매출의 20% 수준의 수수료율을 곱해 임대료를 납부합니다. 하지만 이 쇼핑몰에선 최소 보장 임대료 규정을 만들어 장사가 안 돼도 정해진 액수를 임대료로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임대료와 관리비가 매출의 50에서 80%인 점포가 수두룩하고 심지어 매출보다 높은 곳도 적지 않습니다. 애경 측은 쇼핑몰에서 최소 보장 임대료는 일반적이라며 최소 보장 임대료를 수개월간 미뤄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일부 상인이 거부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엔 매출 부진을 겪던 코엑스몰이 최소 보장 임대료를 두고 상인들과 충돌해 국정감사에서 시정을 지시받기도 했습니다. 이거 임차 상인들은 굉장히 독소 조항이 되고 있다. 최소한 미니멈 개런티를 규정하려면 예를 들면 매출액이 얼마 이상은 못 넘게 하는 최대 규정도 둠으로써 임차 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애경 쇼핑몰 상인들은 임대계약서의 최소 보장 임대료 조항이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약관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MBN 뉴스 홍주환입니다. 호날두의 노쇼에 국민적인 분노가 큰 가운데 영국의 한 팝 가수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여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비로 공연이 취소되자 한국 팬을 위해 무료 게릴라 공연을 한 겁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2002라는 노래로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는 영국 가수 앤마리. 국내에서도 각종 음원 차트를 휩쓸며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첫 단독 공연에 이어 또다시 한국을 찾았지만 이번 공연은 돌연 취소됐습니다. 앤마리에 예정된 공연은 뮤지션의 요청으로 취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앤마리는 SNS를 통해 자신이 공연을 취소한 게 아니라고 반박하며 직접 공연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Go to Rubik Lounge. It's free. Don't need tickets. 11:30.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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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결국 그렇게 열리게 된 미니 콘서트. 당초 계약과 달리 노쇼로 축구 팬들의 공분을 산 호날두와 달리 팬들을 위해 무료로 콘서트까지 연 앤마리에게 팬들은 떼창과 환호로 화답했습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줬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다시 한 번 더 팬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공연이 끝날 때까지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잊지 않은 앤마리. 호날두와는 다른 글로벌 스타로서의 품격을 보여줬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입법 활동은 물론 민생 현장을 찾아 본분을 다하는 국회의원도
찾아보면 있습니다. 참 괜찮은 의원상. 이번엔 누가 선정됐나 보시죠. 조창훈 기자입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지난 6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한부모가족 지원법과 성폭력 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회의를 강행한 전혜숙 당시 여성가족위원장은 상임위의 법안 심사는 각 당의 이해관계를 벗어나야 한다며 소신을 밝혔습니다.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하나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랑스럽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제가 국회의원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젖먹이 아들과 국회 동반 출석을 신청해 화제가 됐던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신 의원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입법 활동과 함께 출산과 육아 지원에 공을 들였습니다. 11개월 차에 접어든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기도 한데요. 가족들이 체감하고 실효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의정 활동을 하도록. 패스트트랙 당시 감금까지 당했지만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최이배 의원은 소상공인과 민생 분야 지원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미세먼지 대책 등 국민 건강과 안전 분야에 대한 입법 활동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민들에게 20대 국회에선 그래도 이런 걸 해냈구나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MBN과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주관하는 참 괜찮은 의원상은 민생을 챙기는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보좌진과 기자단 평가, 심사위원단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합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고진영이 LPGA 투어 시즌 4번째 메이저 대회인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역전 우승했습니다. 메이저 대회 2승을 포함해 올 시즌 3승째를 거둔 건데요. 한국 선수 최초로 상금과 올해의 선수 평균 타수 석권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정광열 기자입니다. 선두 김효주에게 네타 뒤진 3위로 출발한 고진영은 10번 홀에서 두 번째 샷을 바로 홀컵에 넣을 뻔한 묘기 같은 샷을 선보였습니다. 빗속에서도 정교한 샷을 뽐낸 고진영은 13번 홀에서 5m가 넘는 긴 버디 퍼트로 김효주를 한타차까지 추격했습니다. 고진영의 추격에 흔들린 김효주는 14번 홀 티샷이 벙커에 박히면서 세 타나 잃었습니다. 고진영은 17번 홀 약 4m 거리 버디 퍼트로 우승을 예감했고 결국 최종 합계 15언더파로 두 타차 짜릿한 역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I will try focus on my game. I've never seen about other players swing or shots or scores. That means good to me. So I got win. Yeah. 에비앙 챔피언십 역전 우승으로 올 시즌 3승 고지를 밟은 고진영은 상금, 올해의 선수, 평균 타수 등 전부문 1위에 올랐습니다. 고진영은 다음 달 1일 시작하는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브리티시 여자 오픈 우승으로 2015년 박인비 이후 4년 만에 한 시즌 메이저 3승에 도전합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한국 육상에 혜성처럼 떠오른 스타가 있습니다. 예사인 볼트로 불리는 중학교 3학년 양예빈 선수인데요. 또래들보다 압도적인 실력에 앞으로 올림픽 메달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발 총성과 함께 양예빈이 힘차게 트랙을 내딛습니다. 초반부터 폭발적인 페이스로 선두로 치고 나가더니 절반도 채 지나지 않아 일찌감치 승부를 결정짓습니다. 2위권과 5초 이상 차이를 벌리며 세운 기록은 55초 29. 29년 만에 갈아치운 여자 중등부 최고 기록으로 이번 대회 200m와 1600m 혼성 계주에 이어 3관왕입니다. 2004년생으로 중학교 3학년, 161cm의 큰 키는 아니지만 긴 다리에 보폭은 성인 여자 선수 수준인 2m에 달합니다. 지난 5월 소년체전 3관왕에 이어 이번 대회까지 양예빈은 사인 공세를 받는 트랙 위의 스타입니다.
사인을 진짜로 부탁하시는 분들 계셔서 코치님이랑 같이 사인을 만들었어요. 트랙 위에서와 달리 양예빈은 평소엔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는 평범한 여중생입니다. 빅히트 보고 싶어서 어제 코치님이랑 빅히트 주변 돌고 왔어요. 진짜로 꼭 한번 만나고 싶어요. 예사인 볼트의 질주가 한국을 넘어 올림픽까지 이어질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올해 장마는 사실상 끝났습니다. 반쪽 장마로 단시간에 한 곳에 집중되는 형태를 띠면서 지역 간의 강수량의 차이가 무척 컸습니다. 이제는 습기 가득한 무더위에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낮 동안 뜨겁게 달아올랐던 열기는 밤사이 곳곳에서 열대야로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영동과 충청, 남부 곳곳으로는 폭염경보가, 그 밖에 내륙 곳곳에서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 낮 기온이 33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아 덥겠습니다.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한편 수도권과 영서에서는 내일 아침부터 오후 사이 5에서 40mm가량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장마전선은 북한으로 올라갔습니다. 남부지방은 오후 들어 하늘이 맑아졌지만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저녁까지는 중북부에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서울의 최저기온은 25도, 낮에는 32도까지 올라 밤낮으로 덥겠습니다. 남해안과 서해안에서는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강릉과 포항의 낮 기온 35도까지 올라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모레까지는 곳곳에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날은 점점 더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 현장의 사진입니다. 내년 도쿄올림픽 때 자원봉사자의 숙박비를 예상해서 올린 겁니다. 잠만 잘 수 있는 캡슐 호텔로 계산을 해봐도 자원봉사는 38일 동안 계산하면 580만 원이 든다고 하네요. 도쿄올림픽 자원봉사자에 선정된 인도네시아 여성이 모든 체류비는 자비 부담이라는 통보를 받고 화가 나서 올린 겁니다. 자원봉사자가 노예냐, 노숙을 하라는 거냐, 일본의 수치다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죠. 일본 올림픽위원회는 자원봉사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듯합니다. 뉴스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